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가장 기본은 OS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윈도우의 기본 기능 중에 메모장 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장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장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 경우는 윈도우 11인데요. 윈도우 10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검색 입력창에 메모장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메모장 실행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문서를 써야 된다거나 텍스트를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단한 메모장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메모장은 복잡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하는 기본 기능들은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워드 프로세서에서 쓰는 기본 기능들은 전부 제공을 합니다. 찾기, 바꾸기, 선택, 글꼴 이런 것들은 전부 제공하죠. 자,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죠. 자, 편집 누르고 찾기 해볼게요. 여기서 윈도우라고 쳐볼게요. 자, 윈도우 쳤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돋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단어를 찾아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찾을 때는 아래로 검색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단어를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있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란 단어를 영문으로 바꿔볼까요? 자, 윈도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바뀌게 되죠. 간단하게 원하는 단어만 찾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꼴이 있죠. 이 메모장은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지만 이런 글꼴 같은 기본 기능은 제공을 하죠. 자, 여기서 편집해서 글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글꼴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글꼴, 스타일, 크기 세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텍스트가 나와 있죠. 여기서 바꾼 텍스트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체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도 바꿀 수 있죠. 레귤러체라든지 이태릭체, 볼드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바뀐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전체가 바뀌었죠. 자, 이 메모장에서 글꼴을 바꾸는 것은 원하는 구역만 선택해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문서 전체에 있는 글꼴을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장에서 하나의 파일만 열 수 있는 반면 윈도우 11부터는 여러 개의 탭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로운 메모장 탭이 생기고요. 이 탭을 잡고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을 하나를 더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열어줘도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 윈도우 10에 있는 기존 메모장에서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 만들려면 이걸 닫고 새로 열어야 되는데 윈도우 11 메모장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저장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txt,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 txt로 저장하게 되면 엑셀, 워드, HWP, 파워포인트 상관없이 문자를 이용하는 앱에서는 전부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게 이 txt 파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인코딩 부분에 보시면 지금 UTF-8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안시나 UTF-16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끔 텍스트를 열었을 때 이상한 문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인코딩을 UTF-8로 해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본값은 UTF-8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제목이 이 문서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아이콘은 이런 문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txt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xt 파일은 문서를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대로 열 수 있습니다. 기기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열 수 있죠.
그래서 어디서든 이용하기 위해서 범용적으로 저장해야 할 경우에는 txt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hwp로 저장하게 되면 hwp에서만 열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txt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 세계 문서 표준인 pdf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메뉴에 있는 저장 메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는 pdf로 저장을 할 수 없고요. 인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인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프린터명이 뜰 텐데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창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프린터 부분을 누르시고요. 어도비 PDF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쇄를 파일로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인쇄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PDF 문서라고 나오죠. 여기에 테스트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라고 해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테스트 PDF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DF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 PDF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라든지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은 이 메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죠. 복잡하게 다른 프로그램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메모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C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날짜와 일정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되죠. 윈도우 10도 똑같은 위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및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은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기본 내용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윈도우 10의 경우는 이렇게 달력 아래쪽에 이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윈도우 11의 경우에는 집중 모드만 나와 있습니다. 이 집중 모드는 내가 지정한 시간 동안 알림이 울리지 않고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시간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5분 단위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중 버튼 누르시면 바로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윈도우 10은 이런 기능은 없겠죠.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 11의 경우에는 날짜 및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10의 경우는 날짜 시간 조정 외에도 다른 메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날짜 시간 조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날짜에 대한 기본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나 표준 시간대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자동으로 표준 시간대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 10의 경우는 시계 동기화가 동일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내 위치에 맞는 시간대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윈도우 10의 경우는 지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역 메뉴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형식 변경을 들어가서 날짜 및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 윈도우 11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역 부분에 사용 지역 언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형식 변경이라고 나오죠. 윈도우 10의 경우는 데이터 형식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형식 변경에 들어가시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달력인데요. 달력은 지금 서기와 단기 또는 영어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요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작 요일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 표시인데요. 간단한 날짜 표시는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 편리한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날짜는 마우스를 날짜 부분에 얹었을 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자세한 날짜예요. 자,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죠.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시간인데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시간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날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 표시되는 시간을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시간 표시를 눌렀을 때 나오는 달력에서 일정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냥 오늘 날짜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정을 만드는 것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계정을 추가를 해주셔야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 추가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겠냐고 물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실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구글 계정과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 달력을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기능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일별 일정, 주별 일정, 월별 일정을 각각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한 일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주를 누르시게 되면 주별로 일정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별 일정을 지정을 하시면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하죠. 일정을 전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월별이 있죠. 월별 일정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7일에 뭔가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7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벤트 이름이라고 나오죠. 자, 어떤 일정인지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모임이라고 썼습니다. 종일에 체크가 되면 따로 시간을 지정하지 않지만 종일에 체크를 끄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일정인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누르시면 오전, 오후 시간을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종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임의 위치 지정도 가능하죠. 자, 위치 누릅니다. 위치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은 일정을 언제 알려줄지 미리 알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종일로 지정을 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2시가 넘어가면 바로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2시를 기준으로 12시간 전에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일로 했을 경우에는 알림을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시간을 지정할 때는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였어요. 점심 약속이 있는 거죠. 오후 2시까지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림을 주는 게 좋겠죠. 자, 미리 알림을 보통 여러분이 이동하기에 적당한 시간을 지정을 하시는 거죠. 1시간 전에 알림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1시간 전에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정보를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죠. 자, 다른 사람 초대인데요. 우측 끝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사람 연락처로 일정을 전달할 수 있고요. 알림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피플이라는 윈도우의 기본 앱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7일에 일정이 생겼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간 표시를 누르면 일정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넓이 창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월 다음에 연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연도별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연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날짜와 요일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일정을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그 일정 표시한 것까지 전부 나오죠. 보통 새로운 달력 이용을 할 때 가족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경조사는 표시를 미리 해두죠. 작년 달력을 보고 참조해서 올해 달력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일정을 잘 쓰지 않으시는데요. 이 일정 잘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같은 것들은
일정에 미리 등록하고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윈도우 10도 레이아웃만 약간 다를 뿐이지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PC에서 간단한 메모를 할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이용하시나요? 지금부터 윈도우의 기본 메모 기능인 스티커 메모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를 이용하실 때 모니터 주변에 포스트잇 붙여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인 스티커 메모를 이용하면 컴퓨터 안에 포스트잇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스티커 메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 메모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검색하셔도 되겠죠. 자, 스티커 메모 실행합니다. 그러면 창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스티커 메모 창과 실제 메모를 작성하는 스티커 메모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티커 메모지에 내가 메모한 내용이 여기 있는 스티커 메모 앱에 스택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모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클라우드에 동기화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의 PC에서만 이용하실 경우에는 동기화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동기화를 해놓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B96의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볼드차라든지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글머리 기호 이런 것도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필요한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볼드체나 이태릭체, 밑줄 그어줄 수 있고요. 취소선도 이렇게 눌러서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글머리 기호는 할 일 같은 거 쓰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IB96의 컨텐츠 카테고리를 썼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여기 있는 글머리 기호 누르시면 바로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엔터 누르면 계속 글머리가 들어가죠. 이 글머리 취소하려면 여기 있는 글머리 기호를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넣을 수 있죠. 자,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위에 얹어 주셔도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이미지를 지울 경우에는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는 없고요. 이미지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삭제 하시게 되면 바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모장에 있는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은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아직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장치의 저장이라고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 보기라고 있죠. 지금 스티커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원본 사이즈로 크게 보고 싶으면 이미지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큰 사이즈의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메모를 작성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보관창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에 쓰시게 되면 보관창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것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 메모를 닫더라도 나중에 열면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포스트잇처럼 붙여놓고 쓰실 경우에는 사이즈를 줄여서 이런데 위치를 시켜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모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메모를 또 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 이 위에 또 그 해당 메모가 나오게 돼요. 테스트라고 쓰면 여기에도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보관창에만 들어가 있겠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메모를 열어볼게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노트 목록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트 목록은
이 메모의 컬러를 지정을 해서 중요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컬러에 대한 중요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지금 IB96의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는 분홍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메모는 분홍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닫더라도 여기 분홍으로 보여서 나중에 여러분이 찾으실 때 컬러로 찾을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메모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한 시간도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 검색을 눌러서 이 메모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메모할 것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시다 보면 이 메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때 일일이 넘기면서 찾지 않으셔도 검색 버튼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스티커 메모는 숨기기 같은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닫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메모를 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스티커 메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했던 메모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스티커 메모를 자주 쓰시는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하면 귀찮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바깥에 바로 가기로 빼놓으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일단 스티커 메모를 찾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스티커 메모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스티커 메모 앱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바탕화면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표시줄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작업 표시줄에 들어와 있겠죠.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스티커 메모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쓰실 거면 꼭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메모를 써놓고 나중에도 계속 불러와서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을 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 스티커 메모를 잘 쓰지 않으시는데요. 메모장보다 이 스티커 메모가 쓰기에는 훨씬 편리하고요. 활용도도 높습니다. PC 이용하시다가 간단하게 메모할 경우가 있거나 인터넷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소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 스티커 메모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해당 메모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링크 열기가 바로 나오게 되죠. 이 링크 열기를 이용하셔서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시다 보면 간단한 메모를 할 일이나 이런 주소를 기록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메모장 열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마시고 스티커 메모를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이용하실 텐데요. 윈도우 이용자들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축 프로그램이 있겠죠.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죠. 자, 파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zip 파일로 압축은 zip으로 압축된 파일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압축 프로그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압축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압축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zip 파일, RAR, LZH, 그 외에도 다양한 압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압축된 파일을 압축을 풀려고 할 때는 일일이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압축을 풀어주는 이런 압축 프로그램은 윈도우 사용자는 꼭 하나씩은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가장 추천하는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이 되겠습니다. 이 반디집은 거의 모든 압축 파일들을 전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에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반디집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반디집 실행하시면 이렇게 반디집이 열리게 되고요. 원하는 파일을 압축하기에 얹으면 압축이 되는 것이고요. 압축을 풀어야 할 때는 압축 파일 열기에 얹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압축하고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료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광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료로 쓰셔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범용적인 압축 프로그램은 꼭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플레이해주는 팟 플레이어가 되겠죠. 자, 윈도우에도 기본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와 영상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죠. 자, 그런데 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단점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운드 파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을 하죠. WAV, MP4, MP3, MKV, FLC, AVI 다양한 포맷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포맷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제품에 맞는 최적의 저장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포맷이 존재하고 그런 저장 방식에 따라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맷들을 가리지 않고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꼭 필요하죠. 가장 범용적으로 쓰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플레이어가 팟 플레이어죠.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서 만든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팟 플레이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윈도우의 OS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 OS가 몇 비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 시스템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 윈도우가 몇 비트인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죠. 자, 그 경우는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어요. 가끔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PC로 옮겨 쓸 경우에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해당 포맷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범용적인 플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모두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PC에서 영상을 전혀 보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상을 한두 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꼭 설치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서로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요. PC에서 사진을 보는 경우도 많죠. 그때 이미지를 저장을 어떤 포맷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도우에도 사진 앱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윈도우 사진 앱의 단점이 있죠.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매번 윈도우를 시동할 때마다 그 폴더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윈도우의 저장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또 지원하지 않는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진을 볼 때는 보통은 사진 앱을 이용을 하지 않고 사진 보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이번에 볼 사진 보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반디집을 만든 반디소프트라는 곳에서 만든 꿀뷰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반디소프트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위에 꿀뷰라고 나옵니다. 사진 뷰어 앱을 다른 것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꿀뷰의 장점은 용량이 작다는 데 있죠.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윈도우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의 모든 사진 포맷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MP, JPG, GIF도 가능하고요. PSD도 가능하죠. 포토샵 파일이죠. 자, 그 다음에 로우 포맷도 가능합니다.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인 JPG 포맷 말고 로우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죠. 이 로우 포맷으로 저장돼 있으면 원판의 손실이 전혀 없이 밝기 보정이라든지 색상 보정 등의 후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JPG 같은 경우에는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후보정을 하게 되면 화질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우 파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용량이 크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로우 이미지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도 압축을 해제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축으로 묶여져 있는 파일도 이 꿀뷰를 이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꿀뷰는 OS 버전 상관없이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꿀뷰를 설치하게 되면 사진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 꿀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꿀뷰가 열리게 되죠. 하단에 있는 메뉴 묶음에서 다음 사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전 사진 갈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 확인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사용자라면 꼭 설치해 두고 이용하시면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검색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탐색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탐색기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컴퓨터의 자원을 최대한 적게 이용해서 컴퓨터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꼭 한번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도 32비트와 64비트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확인을 하신 다음 OS에 맞는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4비트 설치할게요. 자, 그러면 언어 선택하라고 나오죠? 한국어 선택하시고 OK 합니다. 그 다음 동의함 하고요. 다음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값을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합니다. 자, 이것도 기본값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나와요. 이 돋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Everything이 실행돼서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바로 검색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보통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은 금방 검색이 되지만 드라이브가 다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드라이브인데요. BOARD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드라이브라고 써볼게요. 자, 어때요? 기다리는 거 없죠? 텍스트를 입력하는 순간 바로 관련된 건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여기 폴더 있죠? 이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열리는 것은 어디서 열리죠? 파일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열리죠. 이 Everything은 검색만 해줍니다.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검색 기능이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빼고는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파일들을 찾을 때는 좀 느리게 검색이 되거나 드라이브가 다르면 검색 속도가 좀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잠시 멈춤 현상도 있고 한데 이 Everything이라는 앱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입력하는 그 순간 바로 검색이 됩니다.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문서가 디지털화가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PDF 문서 파일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PDF 뷰어가 하나쯤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간단한 편집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무료면 더욱 좋겠죠.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스마트라 PD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영향도 많이 주지 않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스마트라 PDF라고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64비트냐 32비트냐 물어보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OS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 해봅니다. 설치 화면이 약간 어설프죠.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라 PDF 설치하겠습니다. 자, 벌써 설치됐어요. 설치하자마자 바로 설치됩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서 쓰시기는 정말 편리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자, 문서 열기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을 그냥 얹으셔도 됩니다. 자, PDF를 하나 열어봤는데요. 그대로 들고 얹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죠. 속도가 정말 빨라요. 이 PDF 관련 프로그램들은 용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실행할 때 약간의 텀이 있고 실행이 된다든지 느린 경우가 많은데 이 앱은 속도 면에서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DF 파일도 문제없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돌리는 기능 정도는 전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스마트라 PDF는 뷰어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복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로 붙여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인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에서는 반드시 써야 될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다운받는 주소는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간단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설치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될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워드 프로세서죠. 윈도우에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워드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워드패드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워드패드로 들어갑니다. 찾기 힘드시면 검색창에 워드패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워드패드 실행하겠습니다. 워드패드의 기본 화면인데요. 이 워드패드는 기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꼭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워드패드에서 텍스트에 대한 기본 편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파일과 홈 보기라고 나오죠. 파일은 저장을 한다든지 파일을 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홈을 누르시면 지금 나오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보기에 대한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폰트가 있죠. 자, 지금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하는 폰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죠.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구역만 바꿀 수는 없고 전체 문서가 바뀌게 되는데 워드패드는 기본 프로그래밍이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와 똑같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긁은 다음 서체를 바꿔주게 되겠죠. 지금 한 명령 취소할 때는 컨트롤 C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도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부분만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사이즈를 직접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칸씩 키우고 한 칸씩 줄일 수도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글씨 컬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컬러 외에 다른 컬러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다른 색 눌러서 원하는 다른 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네모 박스에서 원하는 컬러를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컬러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색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컬러가 바뀌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컬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조 표시죠. 자, 이 텍스트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평생 교육 기간에 강조를 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강조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여기 다시 누르시고요. 색 없음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이 되겠고요. 아래 첨자와 위 첨자도 지정이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을 긁고요. 위 첨자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아래 첨자 주시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회사 로고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은 단락 메뉴인데요. 이 단락 메뉴는 텍스트를 쭉 쓰다가 엔터를 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경우 엔터와 엔터의 사이, 요게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넘겨서 단락을 만들 경우에는 뒤에 남은 공간이 있어도 텍스트가 밑으로 넘어가죠. 자, 하지만 여기에 백스페이스를 지워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엔터로 넘기지 않아도 끝에까지 왔기 때문에 알아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락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텍스트가 없고 밑으로 넘어갔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엔터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 부분이 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전부 단락에 대한 메뉴가 되겠어요. 자, 그 얘기는 단락은 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커서가 그 중에 아무 데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단락 안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엔터를 넘겨서 단락을 만들었을 경우 전체 단락을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좌우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됩니다. 이 워드패드를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웬만한 문서 편집은 이 워드패드로 전부 가능합니다. 자,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들여쓰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안으로 들여써지죠? 자, 이때 이 위에 자를 보시게 되면 작은 조절점이 나와요. 이걸 이용을 해서 들여쓰기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좀 더 들였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겠죠. 강조할 때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볼드 쳐주시면 이 부분만 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록 지정인데요. 이 목록 지정을 이용을 하시면 문장 앞에 목록 표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단락을 긁고요. 자, 여기가 단락 메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당 단락에 마우스가 있거나 또는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커서를 여기다 두고요. 여기는 목록 시작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앞쪽에 목록 시작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디자인 부분을 넘길게요. 그러면 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엔터 치고 또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래그해서 긁어주고요. 자, 다른 목록으로 바꿔볼까요? 1, 2, 3, A, B, C, 로마 숫자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목록 표시 넣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워드패드에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없음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단 간격인데요. 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간격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줄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줄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줄 간격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줄 간격이 되겠습니다. 1.0으로 줄게요. 좀 더 좁아지죠? 자, 그 다음 2로 줄게요. 그러면 더 넓어지겠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이 있죠. 이렇게 짧은 문장이면 모르겠지만 긴 문장일 경우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찾으려면 한참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찾기 버튼 누르시고요. 찾을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찾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고요. 또 다음 찾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체 문서에 있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끝났으면 검색 마쳤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영어일 경우에는 대소문자도 구별해서 찾아주고요. 단어 단위로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기를 주시면 원하는 단어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꾸기 눌러볼게요. 자, 찾을 내용은 교육이고 바꿀 내용은 교육을 한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꿀 내용에 클릭하시고요. 교육 그대로 쓰신 다음 교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교자 나오죠? 교, 그 다음에 육, 또 한자 누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이라고 바꿀 겁니다. 자, 바꾸기 눌러볼게요. 바뀌었네요.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 교육은 자동으로 넘어가죠? 또 바꾸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바꿔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일이 바꾸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 기능들은 거의 모든 워드 프로세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 워드패드에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넣어줄 수 있죠. 자, 사진 눌러볼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지금 화살표가 나오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사진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죠? 커서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사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커서가 따라다니죠. 이 커서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그림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 너무 커요.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가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진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날짜 및 시간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날짜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커서를 두신 다음 날짜 시간 가셔서 원하는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알아서 들어가니까 훨씬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개체 삽입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PDF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 한글과 컴퓨터에 HWP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 기능이 의외로 많아요. 자, 저는 PDF를 하나 포함을 시켜볼까요? 확인합니다. 자, 열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PDF 문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유는 이것은 가상으로 얹혀 있는 거고요. 실제는 PDF 문서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아크로벳 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크로벳 프로가 열리면서 여기 있는 가상의 이미지를 여기에 얹어준 게 된 거죠. 어쨌든 프린트하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PDF를 여기에 얹으려면 PDF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들어가시면 확대, 축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측정 단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위가 전부 센티미터 단위예요. 5cm, 6cm죠. 그 중간은 5.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포인트, 인치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 줄 바꾸지 않음으로 주시게 되면 문서의 사이즈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메모장하고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 문서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쓰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메모장은 간단한 메모 쓰려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워드패드는 실제 문서 작업을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줄바꿈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알아서 넘어가겠죠. 자, 이때 문서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용지의 크기가 나오죠. A4죠. 그 다음에 여기 여백도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에 여백을 얼마 줄지 지정이 돼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3.1cm고 위쪽과 아래쪽은 2.5cm죠. 자, 방향도 가로, 세로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여러 장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 인쇄라고 나오죠. 자, 이거에 체크가 돼 있어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기능 거의 다 지원을 하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워드패드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 눌러서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가시게 되면 오픈 도큐먼트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이 오픈 도큐먼트 포맷은 도큐먼트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HWP, MS 워드, 워드패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부 이 포맷을 유지하면서 호환이 되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패드에서 작성한 문서를 HWP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오픈 도큐먼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은 문서가 거의 PDF죠. 자, PDF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PDF는 없네요. PDF는 여기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인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프린터가 뜰 텐데요. 이 프린터 부분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이 워드패드를 속여서 이 기능을 프린트하는 것 같이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가 PDF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워드패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문서 작업은 이 워드패드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워드패드는 윈도우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무료고 어떤 PC에 가도 전부 설치가 돼 있죠. 자,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PC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서 작성인데요. 문서 작성을 할 때 서체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문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서체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에 어디에 서체가 설치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방법은 윈도우 10,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글꼴 찾아보기 및 설치라고 나오죠. 자, 글꼴을 설치는 여기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운받은 글꼴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으면 바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글꼴을 설치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용 가능한 글꼴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들이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죠. 글꼴 이름과 기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설치된 글꼴 중에 필요 없는 글꼴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글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숨기기와 제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 글꼴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숨기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숨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글꼴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글꼴을 숨길 일은 잘 없죠. 거의 지우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 크기가 나오게 되죠. 지금 24포인트가 이 글꼴의 기본 크기고요. 여기서 원하는 기본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꼴의 실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모양들은 그 글꼴의 여러 가지 변형 형태죠. 볼드라든지 기울임체라든지 필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변형 글꼴들은 글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글꼴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글꼴을 미리 보려면 여기에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헬로 IB96이라고 써봤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로 아래쪽에 글꼴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거라고 있죠. 아까 앞서 본 제거와 여기서 제거는 동일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관련 설정이라고 있죠. 이 관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 들어가세요. 클리어 타입 텍스트 튜너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 클리어 타입 사용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클리어 타입 텍스트에 체크가 꺼져 있게 되면 글씨가 약간 흐리게 나옵니다. 이 경계선 부분이나 글씨 자체가 선명도가 약간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이건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캐릭터 찾기라고 있죠. 이것은 특수 문자 문자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있죠. 이 특수 문자들은 수식이라든지 키보드 자판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언어에 대한 글꼴 다운로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용 안 하는 게 좋겠죠. 언어에 대한 글꼴을 모두 다운받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글꼴을 이용할 때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을 설치해서 이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을 어디서 구할까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글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갈게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열리게 되고요. 이 위에 폰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글꼴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글꼴들은 무료 글꼴도 있고요. 유료 글꼴도 있습니다.
무료 글꼴은 여러분이 그냥 다운받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무료가 있죠. 무료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영문 서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료 글꼴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문 서체는 한글을 쓸 수는 없죠. 영문만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영문 서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서체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무료 서체로 가장 유명한 서체가 네이버 서체가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체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서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체들은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목차 보시게 되면 글꼴 모음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글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눔 글꼴 35종류의 글꼴이 있죠. 그 다음 마루부리 글꼴 5종이 있고요. 클로바 나눔 손글씨 109종이 있죠. 다양한 글꼴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글꼴이 되겠고요. 자, 이런 네이버 글꼴 중에 하나만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글꼴 전체 내려받기 하신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압축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나왔죠? 자,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 앞서 폰트 설치하는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글꼴 찾아보기 및 설치에 그냥 그대로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폴더를 넣으면 안 되고요. 폴더 안에 있는 폰트를 넣어줘야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나눔 고딕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오픈 타입 서체와 트루 타입 서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픈 타입 서체가 좀 더 깨끗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오픈 타입 서체로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들고 이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서체가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가게 돼요. 원래 있던 서체도 그대로 있고요.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사용 가능한 글꼴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눔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글꼴 한 개 찾았다고 나오게 되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꼴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 한글을 입력하면 한글로 나오게 되겠죠. 자, 한글로 보이죠? 이렇게 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이 나오는 이유는 한글 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문 서체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한글이 나오지 않겠죠. 자, 설치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기업체들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죠. 자, 안성탕면체가 있습니다. 안성탕면체라고 해서 나오죠. 이 안성탕면이 농심이기 때문에 농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서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성탕면체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서 서체 다운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성탕면체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인쇄 출판에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달 업체인 배달의 민족체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도연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윈도우용, 맥용 두 가지로 골라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서체도 인쇄 출판, 영상이라든지 온라인에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서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티몬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 아시죠? 그 티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서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인쇄 출판, 영상, 온라인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티몬 서체는 회원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빙그레체인데요. 빙가류를 주로 만드는 빙그레죠. 빙폰트 co.kr 들어가시면 여기서 빙그레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체가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서체도 인쇄 출판, 영상, 온라인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빙그레 서체는 자사 제품에도 전부 이용이 되는 서체이기 때문에 CI나 BI 같은 데는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 초콜릿체인데요. 이 가나 초콜릿체는 롯데 웰푸드.com에 오시게 되면 가나 초콜릿체, 설레임체 이렇게 있죠. 이 서체들도 전부 인쇄 출판 활용할 수 있고요. 영상과 온라인에도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이 서체도 굉장히 이쁘죠. 자, 이것도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서체들을 재배포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걸 다시 유료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서울채, 부산채, 제주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서체들은 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필요한 서체가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문서 작성할 때 이 서체가 정말 중요하죠. 내용과 잘 어울리는 서체를 쓰게 되면 그 읽는 사람도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 조사도 있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의 사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업그레이드나 프로그램과 드라이버 및 윈도우 설치 시에 정확한 컴퓨터 사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을 눌러주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PU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설치된 메모리 양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즉 윈도우가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경우 64비트나 32비트에 맞춰서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내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실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죠. 그 다음 윈도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 버전 확인은 여기 있는 윈도우 사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11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윈도우 11 프로의 버전이 몇 버전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22H2번 버전이 되겠습니다. 설치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죠. 윈도우는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보안이나 안정성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 최신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가 업데이트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좌측에서 윈도우스 업데이트 누르시면 지금 윈도우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업데이트가 있다고 나오죠? 자, 바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윈도우 업데이트 꼭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에는 CPU-Z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CPU-Z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cupid.com이라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 주소도 영상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PU-Z라는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CPU-Z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죠?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이것은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죠? 광고는 클로즈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셋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셋업 잉글리시라고 있죠? 셋업 잉글리시 32비트와 64비트 버전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레디 포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자, 다운로드 나우 합니다. 자, 바로 다운로드 되죠? 자, 이 다운로드된 파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Z 설치하겠습니다. accept 해줘야겠죠? next 하시고요. next 합니다. 그래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 끝났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CPU-Z가 실행이 되면서 내 컴퓨터 사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프로세서 이름 나오죠? 자, 그 다음 소켓이라고 나오죠? CPU가 꼽히는 소켓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AM4 소켓 1331 소켓이라고 하죠. CPU마다 이 소켓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소켓 종류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CPU를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 이 소켓에 맞는 CPU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메인보드를 바꾸실 경우에도 지금 있는 CPU가 1331 소켓용 CPU이기 때문에 그 소켓에 맞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의 CPU 옆에 보시면 메인보드라고 있죠. 자, 이 메인보드를 누르시면 내 메인보드의 모델명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같이 설정에서 들어갈 경우 메인보드의 모델명까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CPU 0 보시게 되면 내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인보드 모델명을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인보드에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꼭 필요하죠. 저는 에이서스 메인보드인데요. 그러면 에이서스에 들어가셔서 해당 모델명으로 입력을 하시고 드라이버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제품이나 다 동일합니다.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방금 확인한 메인보드 제조사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검색을 하시면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서포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메인보드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고객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 지원이라고 나와요. 모델명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B550 플러스 와이파이 2라고 나오죠.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B550 플러스 와이파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아래쪽에 동일한 모델명이 나오죠. 자,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드라이버라든지 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 툴 들어갈게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전부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매한 날짜가 이 날짜 이후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날짜 전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랜은 메인보드에 인터넷 선을 연결했을 때 인터넷이 연결되게 해주는 어댑터의 드라이버죠. 이 랜 드라이버도 확인을 해보시고 꼭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칩셋이죠. 이것도 꼭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품 제조사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매번 수정해서 드라이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사운드 드라이버죠. 소리가 컴퓨터에서 나기 위해서는 이 오디오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블루투스 드라이버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VGA 드라이버인데요. 메인보드에는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전부 외부 그래픽 카드를 꼽게 되는데요. 그때 그 외부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요. 그 그래픽 제조사에 가서 또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자, 이것은 CPU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품들 업데이트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바꾸실 거예요. 그때 그래픽 카드와 내 메인 보드가 동일한 PCI 익스프레스를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메모리 들어갈게요. 자, 메모리 들어가시면 저는 DDR4 32기가인데요. 두 개가 꽂혀 있다고 나오죠. 2 곱하기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32가 아니고 3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4기가를 두 개 꼽던지 8기가를 두 개 꼽던지 16기가를 두 개 꼽게 되는데요. 그러면 뒤에 떨어지는 숫자가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30, 27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메모리를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SPD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슬롯 2라고 나와 있죠. 슬롯 1 보시면 없고 슬롯 2 보면 있고요. 슬롯 3 보면 없고 슬롯 4 보면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확인을 하셨는데 슬롯 1에만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컴퓨터가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를 꽂으실 때 거의 보통 슬롯 2, 4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슬롯 1, 3은 나중에 꽂게 됩니다. 그런데 슬롯 1에 꼽혀 있으면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여기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꽂혀 있는 것보다는 쌍으로 꽂아주는 게 훨씬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기가를 여기 하나 꼽는 것보다는 4기가 두 개를 2와 4에 꽂아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다시 또 8기가를 느리겠다 하시면 4기가 두 개를 나머지 1과 3에 꽂아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슬롯을 잘 이용만 하셔도 훨씬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서 메모리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롯 2와 슬롯 4에 꽂혀 있긴 하는데 슬롯 2를 봤더니 16GB라고 안 나오고 7, 3, 6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4, 8, 16, 32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7, 6 이런 거는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숫자가 여기에 보일 경우에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메모리를 필히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고 나오죠. 본인 그래픽 카드의 종류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 그래픽 모델명을 알아두셨다가 해당 제조사에 가서 드라이버를 또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 제조사가 엔비디아죠. 그러면 엔비디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RTX 4080이라고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조사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제조사명만 써주시면 바로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에 파워가 문제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켜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 파워가 나갔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 파워와 내 컴퓨터에 설치된 부품들의 용량이 맞아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래픽 카드가 320W예요. 자, 그 다음에 CPU 가볼게요. 105W라고 여기 나오죠. 자, 합치면 425W죠. 그러면 400W짜리 파워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은 거죠.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00W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워가 문제 있어서 교환을 하실 때 또는 업체 같은 데 맡기실 때 쓸데없이 너무 높은 거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425W면 600W면 충분히 돌아가겠죠. 물론 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파워 같은 거 구매를 하시거나 업체에 맡기실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너무 오버 스펙으로 설치를 해서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의 사양을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